최근 정말 재미있는 네타 떡밥들이 해외에서 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샹크스와 금사자 시키, 그리고 오다가 20년 전 숨겨놓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샹크스는 작중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엮여있는 인물입니다. 게다가 너무 코어한 스토리 라인의 메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엘바프는 북유럽 신화에 상당히 많은 것을 오마주하고 있습니다. 샹크스 역시 똑같은 케이스로 풀이할 수 있는데요. 샹크스는 북유럽 신화의 신 중 하나인 전쟁, 정의, 공정한 싸움의 신인 티르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는데요. 티르는 종종 억제되지 않은 공격성보다는 차분하고 합리적인 힘을 구현하고 추구합니다. 이것은 최근 밝혀진 샹크스를 표현한 로키가 본질적으로 샹크스를 겁쟁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점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샹크스가 엘바프와 관련이 있다고 이론화해왔기 때문입니다. 엘바프는 로키와 바이킹과 같은 북유럽 신화에서 많은 영감을 얻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샹크스가 신들과 몇 가지 유사점을 가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티르가 알려진 것은 그가 거대한 늑대 펠리르의 입에 손을 넣었을 때 그가 자신의 팔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희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샹크스가 로키를 그네의 주인에게서 구하기 위해 자신의 팔을 희생한 것과 직접적으로 유사합니다. 티르를 자세히 보면 한쪽 팔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샹크스와 굉장히 설정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샹크스와 티르는 미래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인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 팔을 잃을 때 펠리르의 봉인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로키의 자식인 3마리의 요물들이 이 세상을 멸망으로 몰고 갈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은 아스가르드의 애시르 신족은 이를 묵과할 수 없었고 숨어 지내던 이셋을 강제로 끌고 와 처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현재 엘바프와 샹크스의 이야기를 묘하게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 강하죠. 종합해보면 샹크스는 로키를 견제하고 있었고 로키를 이렇게 엘바프에 묶어놓은 행위에서 로키가 샹크스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티르의 설정과 유사하게 더 나아가 전체 해적 세계의 균형까지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다는 엘바프에서 샹크스의 에피소드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오다는 사왕들의 스토리를 풀어낼 때 그들의 영역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진행했죠. 카이도는 와노쿠니, 빅맘은 홀케이크 아일랜드라는 영역이 확실히 존재했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 패배를 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샹크스 역시 같은 상황의 운명 안에서 생각해본다면 엘바프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샹크스는 다른 상황들과는 다르죠. 다른 상황들은 루피에게 적이었지만 샹크스는 아직까지는 루피의 가장 큰 조력자이자 정신적 지주이자 멘토니까요. 오다가 괜히 로키를 통해서 샹크스의 이름을 꺼내고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다는 에그헤드 다음으로 진행되는 엘바프에서 긴장감을 비슷하게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로성급의 이슈를 가져올 수 있는 주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에그헤드에서는 공백의 백년과 조이보이의 이야기까지 꺼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오다는 루피 일행들이 엘바프로 첫 출항하던 챕터에서 의문의 남자를 출연시켰습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봐주세요.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수많은 갑론을 박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정체가 스코포가반이라는 예측부터 여러가지 해적들의 정체들로 소문들이 무성했지만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논리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금사자 시키라는 이야기가 유력한 가설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금사자 시키는 정말 원피스 초창기부터 상당히 애매하게 평가받는 해적이죠. 솔직히 오다의 실수가 아니냐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루키가 루키를 막 벗어나는 그 시점에서 금사자 시키를 기어서드의 기술로 이겼기 때문이죠. 물론 정사는 아니었지만 이긴 건 맞으니까요. 저 역시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다는 금사자 시키에 대해서 대두목이라는 표현을 하였고 해적왕 로저와 흰 수염과 어깨를 나란히 한 전설적인 대해적이라고 설정을 잡았다는 거죠. 심지어 대해적 시대 이전에는 당시 해군에서 거푸와 함께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던 센보쿠의 숙적이유로 뽑히던 인물이 금사자 시키입니다. 이런 대해적이 루키를 막 벗어난 루피에게 그것도 기어서드 상태의 기술로 패배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사자 시키가 싸우는 장면을 보셨나요? 특히 해상전에서 금사자 시키는 배 한 척만 있으면 웬만한 함선 수십 척은
혼자서 침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사자시키는 기본 피지컬을 제외하더라도 둥실둥실열매의 능력자이기 때문이죠. 이런 해적이 졌다는 것이죠. 게다가 금사자시키는 양쪽 다리가 없는데요. 라이벌이었던 로저가 자수하고 처형당한 후 시키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혼자서 마린 포즈에 쳐들어가 난동을 부리다가 임펠다운에 수감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22년 전 자기 손으로 두 다리를 자르고 사상 최초로 임펠다운에서의 탈옥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해군 측에서는 자신들이 자랑하는 임펠다운이 뚫렸다는 것에서 치욕적인 사건이었고 금사자 시키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금사자 시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엘바프입니다. 엘바프는 세계 정부와 해군 쪽에서도 영향력을 행할 수 없는 가장 자유로운 전장의 땅이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제부터 자세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엘바프에서 기다리던 사나이의 뒷모습이 시키와 너무 흡사하다는 여론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기억나시나요? 631화 표지 연재 시리즈 중 쌍둥이 언덕에 크로커스와 술을 주고받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 인물에 대해서 누구인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는지만 머리 모양이나 일본식 옷 때문에 시키라는 추측이 이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후에 공개된 컬러판에서도 긴 노랑 머리에 주황 노랑 배색의 망토, 그리고 검은색 상의와 살짝 삐져나온 갈색 바지까지 밝혀지면서 시키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죠. 오다 역시 시키라는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를 정사에 끼워 넣고 싶어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면 없는 로저의 라이벌이자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엘바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엘바프는 이제까지 루피가 거쳤던 어느 곳보다 강하고 정보가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루피 역시 굉장히 성장해서 이제 루피는 기어포를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용하고 부분 변형까지도 노련하게 사용하죠. 하지만 엘바프의 역사와 강함 앞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키의 현상금이 26억 베리로 해군 대장보다도 낮지만 저는 로키의 현상금이 절대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키는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을 묶여 있었다고 전해지죠. 이 시간은 우연히도 샹크스가 바다의 황제가 된 때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군에 특별 현상금이 붙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과정에서 로키의 현상금이 저평가받았다고 보고 있으며 시간의 인플레를 생각해보면 현재 가치와 강함은 사왕과 해군 대장급 또는 그 이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인족들은 지난 6년 동안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와 브로기, 오이모와 카시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오이와 카시는 50년 전에야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고 2년 전에 다른 거인들에게 말하기 전까지는 본질적으로 세계 정부의 포로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대의 해적들도 나가게 했지만 하이루디는 드레스로자에서 현상금이 없거나 불확실했습니다. 모든 대함대에서 가장 높은 현상금으로 그를 확장하면 그는 시간 건너뛰기 전 현상금 수준인 5억 4,200만 베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해군이 부여한 특별 현상금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로키가 자신의 힘과 엘바프 전설의 악마의 열매에 대해서 제대로 풀기 전까지는 절대 로키를 26억 베리의 수준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